여의도 사투리 없는 7, 8, 9 뽑았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 내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 앞서 오늘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1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정치인 위주로 할 거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비대위원 면면을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충분히 상의하면서 저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동료 시민을 위해서 승리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온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겁니다. 저는 지금은 빠른 답보다 맞는 답을 내는 게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10분 중에서 2분은 당연직, 나머지 8분은 지명직이 됩니다. 지명직 8분 중에 1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기존에 정치권에 없던 분들로 영입을 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새로운 사람 위주라는 게 그 방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 11명의 면면, 한동훈 위원장 포함한 명단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연직 2명입니다. 윤재혁 원내대표와 유희동 정책위의장, 직함 생략하고 김예지, 김경률, 장서정, 박은식, 민경우, 구자룡, 한지아, 윤도현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에 탑승할 면면들이 오늘 아침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이 면면들에 대한 의미, 해석들을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그 전에요.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 내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크리스마스 성탄 연휴 이후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일일이 전화해서 합류 의사를 타진했고 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 위원장이 왜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왜 정치를 하고 왜 본인이 나서야 하는지, 왜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려고 정치한다고에 공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먼저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번에 비대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극도의 보안 속에서 본인이 직접 모두 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오는 구자룡 변호사한테도 물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래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한동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비대위원을 좀 맡아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도 맡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는 끝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발표될 때까지 꼭 보안을 지켜달라.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참 이야기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요. 예. 이번에 아마 대부분 다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다 선정하고 직접 본인이 전화를 해서 이 비대위원을 맡아달라는 이제 부탁을 했고 예.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의를 한 부분들, 특히 이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했지만 본인이 지역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이 취임사에서 수락연설에 밝혔던 그 의미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표하는 인사들이 다 이번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연령적으로 보면 이번에 상당히 이제 좀 이 전체 평균 연령이 43.75세로 굉장히 젊어졌고, 그리고 한 인물 개개인을 보면 아마 그 중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도 꽤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취임사에 이야기했던 586 기득권, 서민과 약자들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러한 컨셉에 맞는 그러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본인이 직접 고르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됩니다. 사실 이게 보안이 철저했고 한 명 한 명 다 전화를 하면서 이게 부분이 눈에 띄네요. 왜 정치를 하고 왜 본인이 나서야 하는지, 왜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지 이런 부분일 텐데요. 다음 화면 볼게요. 사실은 왜라는 부분, 일일이 전화해서 비대위원장 합류 여부를 타진했다. 노돌 교수님, 특히 2002년생 최연소 비대위원도 있고 50대 2명, 20, 30, 40대 6명, 여의도 사투리 없는 비교적 젊은 층, 이런 부분들의 세대 교체, 신호탄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습니까? 네, 정말 눈에 띄네요. 연령상으로 보면 60대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5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이렇게 정말 차별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386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686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이 당연직 빼고는 다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노리는 것은 생각한 것은 노렸다기보다는 염두에 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뚜렷한 목표가 정치권의 세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운동권 정치 청산이라든지 뭐 민주당의 어떤 뭐 전체주의 이런 것 청산보다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가 정말 좀 세대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에 동의하고요. 예. 저는 여야를 떠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왜 이겨야 하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좀 당면한 과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출산 문제, 이민 문제, 뭐 기후위기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내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야 하니까 우리에게 다수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데 정치를 오직 정권 잡기 위한 투쟁으로만 보는 시각 제가 아직도 많이 운동권 정치인들 속에 보고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전 그런 점에서는 정말로 좀 정치판이 판 자체가 바뀌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아쉬움을 표현하면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노장청 조화 예. 이런 거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주문하는 것도 여의도 문법인가 하는 조금 의심이 들어서 앞으로 성과를 좀 봐야겠죠. 첫 인선이 첫 메시지일 수밖에 없으니까 7명 비정치인, 3명이 여선이고 나이대가 비교적 젊어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합류 여부를 타진하는 그 과정 일일이 전화할 때 왜 정치를 하고 왜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지 특히 여기에 있던 미래 비전을 본인 스스로가 꽤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비정치인, 뭐 젊은 나이 이 키워드 말고도 사실 그 8명의 면면을 좀 뜯어보면요. 대야 투쟁을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물들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인선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과거 운동권 대부에서 이제는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86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송영길 의원 본인이나 송영길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정도나 그다음에 규모나 양상에 비추어서 386 운동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걸로 보입니다. 386 운동권을 세대 교체한다면 가령 청년들이 나서서 교체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청년 정치는 좀 실패했지만 이번에 새로운 주자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면서 386 청산 운동을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독재, 뭐 조중동 이런 프레임을 계속 끌고 와야 운동권 출신이었던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안위와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무려 20년을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목으로 민주당 대야 공세를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민주당 공격수를 배치했다는 표현도 썼는데 특히 민경우 위원 내정자요. 386 대부분 이재명 체제에서 굴복하고 굴종한다. 뿌리 뽑아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운동권의 대부 과거 운동권의 대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민경우 이 새 비대위원과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386 운동권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그 핵심이었기 때문에 운동권들의 사상이나 뭐 여러 행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운동권 특권을 몰아내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성에 따라 맞춤 전략을 짜낼 수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민경우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비대위원들이 운동권 특권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으면 본인들이 이 비대위원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을 각오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고요. 예. 비정치인 출신들이 많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민경우 소장이나 김경률 회계사나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언론과 방송에서 여러 공격력과 전투력을 충분히 보여준 분들이기 때문에 비정치인 출신이라고 해도 다른 또 복지라던가 약자를 다루는 비대위원들과 조화를 맞추면서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을 향해서 이 대포를 쏘기에 충분한 인재들이 균형감 있게 내정된 것 같습니다.
민경우 대표, 민경우 위원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걸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제였죠,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의 4.5 영입 인재라고 해서 이제 과거 국정원에 있었던 박선원 제1차장을 했는데 최근에 천안함 선체 결합선을 주장했고 이 천안함 폭침 북한의 공격이 아닌 아군의 기뢰 때문이다라고 해서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천안함 유족들도 민주당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운동권 대부에서 이제 운동권을 정조준하는 사람과 어쨌든 그 당이 어떤 걸 주안점을 두는지가 좀 일단 대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연하게 이제 어떤 구분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586입니다만은 이 586들이 사실 30대 때 학생 운동을 하다가 이제 뭐 총학생장 하다가 뭐 전대 간부를 하다가 그다음에 정치권의 젊은 피로 영입이 돼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런 운동권 출신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뭐 민주당을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좀 하는 핵심 포스트에 대부분 다 586 의원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시는 뭐 김민석,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사실 586 운동권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한 2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치 문화 등등을 정말 운동권 문화로 다 잠식을 해버렸어요. 남북 관계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그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악화된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득주 성장이나 뭐 부동산 문제 또 남북 관계 등등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실책을 범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586 정치를 끝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민경우 이 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에 그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잘 알지만 이제 주사파의 아주 핵심 멤버였어요. 운동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네요. 그렇죠. 광우병 시위를 사실상 다 기획하고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전향을 해서 예. 여러 가지로 지금은 이제 함은경 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제 이 어떤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기득권 정치, 이 주류의 어떤 문화들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민경우 위원을 이제 이번에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이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영입했습니다. 이분은요. 예전에 삼민투 위원장 출신입니다. 예. 자, 그리고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의 어떤 주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미운동을 하다가 영국으로 유학 갔다 와서 국정원 차장도 하고 안보보좌관도 하고 특히 이제 이 문재인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내에서 아주 유명한 자주파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리더격입니다. 자, 근데 이분은 항상 그쪽에 있었어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영입하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그쪽에 계신 분입니다. 예. 그런 분을 굳이 왜 인재 영입이라는 걸 어떤 것들을 씌워서 영입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586 기득권 청산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예. 우리는 계속 기득권이야 라고 하면서 박선원 지금 전 차장을 영입을 어떤 이야기한 게 아닌가. 결국 안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아까 민경우 대표, 민경우 위원 얘기할 때 한동훈 장관의 얘기 화면에도 잠깐 나갔지만 수십 년간 386이 486 되고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을 국민들에게 또 내밀고 있다. 이런 취재 얘기를 한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여선행 장관님 오늘 민주당에서는 어떤 논평에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를 뭐 극우 비대위라고 평가절하를 하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특히 민경우 내정자를 향해서 과거에 했던 유튜브에서 했던 말 가장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이다. 민경우 대표 얘기는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근데 일부 언론에서 죄송하다 발언 삭제해서 왜곡했다는 이분은 오늘 민주당에서 꽤 노인 비하 발언 아니냐 이렇게 꽤 비판수를 높였습니다. 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비대위 인선을 무늬만 789 비대위 그리고 안티 민주당 비대위로 차리려다 보니까 무조건 반 586 운동권 이야기하고 안티 민주당 이야기하는 분들을 섭외하려다 보니까 약간 이런 그 인사 실패, 참사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총선 때 보면은 노인 폄하 아니면 여성 폄하 이런 폄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데 채널에 많이 이제 초청돼가지고 이런 비슷한 발언들을 아마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어쨌든 본인이 바로 이제 사과는 했지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비대위 인선을 안티 민주당으로 해서는 과연 중도층을 좀 소구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뭐 그 전부터 이제 뭐 비교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이야기하면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 아니면 이상도 아니면은 뭐 이준석 같은 이런 비대위원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비대위 인선은 없었고 무조건 안티 민주당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인사 실패가 나왔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일부 언론이 발언을 일부 짜깁기 해서 왜곡했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논평까지 내면서 이 부분을 좀 꼬집었습니다. 민경우 비대위원 내정자 말고도 또 한 명의 공격수 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위원. 조국 사태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참여연대를 비판하고 탈퇴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작년 5월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렇게 새롭게 합류하게 될 김경률 위원이 증인으로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언급하냐면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은폐가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쌍디귿이냐 쌍디귿이냐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본인의 당군 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합니다.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아무 상관없는 말은 계속 이러니까 의원한테 화내고 우리 노려봐요? 자, 됐어요. 충분히 됐고요. 자자자. 와, 팔짱 푸세요. 승인. 이거 푸시라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조수진 의원과의 질의 혹은 증인으로도 채택이 돼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대장동 주범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야당을 해서 거친 공세까지 퍼붓던 김경률 회계사, 김경률 대표인데 그 장혜선 최고위원님, 아까 이제 여성행정관 얘기는 결국은 이거 안티민주당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극우적인 유튜브에서 뭔가 목소리만 높였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계층과 이런 걸 안배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의 질투와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그리고 비대위 구성 이후 새롭고 젊고 강하게 바뀌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전히 이재명 기득권만 수호하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질투와 비아냥이 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여유롭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경률 회계사도 그렇고 민경우 소장도 그렇고 보시면 원래는 진보 진영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진보의 위선과 내로남불의 환멸을 느끼고 전향한 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민주당과 진보의 위선이나 약점을 남들보다 더 구석구석 잘 아니까 아프게 찌르는 것이지 민경우나 김경률 보고 극우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웃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참여연대에서 진보적인 활동을 한 분이 어떻게 극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사회에 소외된 분들을 도왔던 우리 윤도현 위원도 그렇고 또 이 여성 위원들 같은 경우는 보육이나 육아 분야에서 또 의료 봉사 분야에서 헌신해왔던 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여성이나 소외된 약자까지도 키워드를 다양하게 잘 잡은 인선이기 때문에 이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친명 옹호대로만 똘똘 구성되어 있는 민주당 최고위와는 아무래도 각이 더 설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오늘로써 임기를 마무리했는데 개인적으로의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발표된 비대위원 인선을 보고 우리 당의 전화위복이 됐다. 총선 구도에 있어서 이재명 최고위와 한동훈 비대위가 이렇게 각을 세우고 비교되는 것이 국민의힘이 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는 훨씬 더 나은 방향이구나라는 안심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전 청년 최고위원, 아니 국민의힘의 전 청년 최고위원. 저를 왜 민주당으로 만드세요? 국민의힘이에요. 네. 예. 빨간색이었는데 죄송해요. 잠깐 헷갈려가지고. 국민의힘의 전 청년 최고위원이 됐어요. 아쉬우십니까? 근데 비대위 잘 꾸려져서 괜찮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개인적 아쉬움보다 이 비대위에 대한 기대감과 안심이 비대위원들 구성을 보니까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도 사실 당의 수장인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첫 출근길부터 민주당의 공격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질문만 받아왔잖아요.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원래 오늘 이르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오늘은 불발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부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기점마다 염색을 했다라는 얘기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검세대 피의자 구도가 만들어져야 될 만큼 인사가 15도 정도만 쓰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얘기, 벌써 기싸움이 있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오늘 이제 예정이 사실 어제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요, 그저께. 그래서 오늘 정도에 이제 하는 것들이 원래 관례상 필요하다라는 제기돼 있었는데 오늘 사실은 이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특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측에서 정말 첨예하게 맞붙은 이 법안이 통과돼서 분위기가 좀 험악하다. 그래서 오늘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양측에서 그럼 내일 정도에 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이 결국 내일로 미뤄졌고 아마 내일 시간은 오전 중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아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법무부 장관과 또 저 뒤에 앉아있던 대표로서 체포동의안을 그때 읽을 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나와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의원들이 뭐 과음 지르고 했지만 그 뒤에서 눈을 감고 들었던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모습이 생각나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는 여야의 대표로서 직접 만나는 게 바로 이제 내일로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동 하나, 악수하는 모습 하나 이거 자체가 굉장히 관심일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예. 어떻게 악수하느냐 뭐 등등 그것이 관심이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첫 만남, 첫 악수, 그리고 첫 표정, 그리고 첫 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세간의 관심일 테고 아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아마 오늘 밤중에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내일 두 사람이 만나게 될 텐데 추미애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비대위원을 한동훈 위원장과 누가 함께할지 참 극도의 보완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저희 뉴스탑10 고정 패널이기도 한 구자령 변호사도 오늘 비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였죠. 저희 화요일 뉴스탑10 방송에서 제가 두 차례나 비대위원 가냐 물어봤을 때 구자령 변호사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지금 영입 인사가 된 구자령 변호사도 전혀 모르시죠? 지금 누구 비대위원 됐는지.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도, 직접 비대위원장 함께하자고 한동훈 위원장이 연락 안 가던가요? 저도 지금 TV에서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보완도 보완이고 누군가 함께할지를 좀 더 신중히 접근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는 좀 이제 이해될 부분이 있다. 왜냐면은 확정 발표 날 때까지 지금 한 이틀인가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예. 근데 그 중간에 뭐 누가 물망에 올랐다, 뭐 누구는 고사했다 이러면서 뭐 누가 합류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굉장한 또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왜 구 변호사께 질문 드렸냐면 같은 70년대생인데다가 구 변호사 이름이 뭐 타천으로 해서 뭐 비대위원에 합류할 거다라는 얘기가 금요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건데 뭐 직접적인 연락 받으신 건 다시 한번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그분이 선택하는데 조금의 영향력도 가는 게 싫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결정을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캐릭터는 여전하시네요, 구 변호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구 변호사의 상황은 당연히 이해하죠. 근데 저도 제 일을 한 거고 구 변호사도 구 변호사 일을 한 거고. 다만 친분이 저도 없지 않았는데 일단 오늘 발표로 듣길 정도로 극도의 보완이 유지됐습니다. 노돌 교수님. 어쨌든 이제 비대위원이라는 게 그전에는 뭐 자천, 타천 혹은 주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원래 보통의 비대위원장들은 주변에 인물들이 많으니까 한두 명씩 얘기하다 보면 그게 오보도 나고 와전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11명 공개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글쎄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극도의 보안을 당부했으니까 예. 사실은 저건 보안을 다 지키는 게 예의죠. 또 인사의 가장 중요한 건 보안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보안세 나가면 취소해버리기도 했다는 그런 말도 있고 하니까. 근데 구자령 변호사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저렇게 하네요. 정말 그런 캐릭터가. 예. 저도 개인적으로 살짝 물어봤는데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근데 만약 그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그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랬으면 벌써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아마 혹시 그 가정에서까지 비밀을 지킨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고 저도 뭐 저한테까지 그 보안을 지킨 건 섭섭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분들 보면서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연령상으로는 너무 젊은 분들, 정치 경험 없는 분들 한 게 혹시라도 조금 그런 것들이 흠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일단 현재로서 보기에는 참신한 분들을 많이 벌였고 아까 이제 민주당 주로 공격수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1차 목표야 당연히 선거에 이기는 거니까 민주당과 차별하는 게 맞죠. 예. 그러나 2차 목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 교체, 정권 교체가 돼야 되고 3차 목표,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뭐 어떻게 민주당을 어떻게 공격할까 그런 거 말고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까 이런 거에 연구를 좀 해주시고 다 아시지만 다 얘기하시지만 대한민국은요 정치만 잘 되면 잘 됩니다 정말로. 예. 예, 사류 정치를 좀 2주까지만이라도 좀 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대위원 면면의 뚜껑을 열기 전까지 국민의힘 측근들도 전혀 몰랐다는 이 11명의 면면 한동훈 위원장 포함해서 그 007 작전 얘기를 길지 않게 해봤다면 또 한 명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할 비대위원 가운데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인연이 있는 김예지 의원도 임명이 됐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의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국회 뭐 대정부질이나 국감에서 사실 몇 안 되는 명장면 혹은 정말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한동훈 장관과 김예지 의원의 저 질문과 답이었는데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에다가 최근에 여러 국민의힘에서 중책도 맡았고 한동훈 장관으로서 여러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김예지 의원은 선천성 이 망막 증세가 있어서 선천성으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일반 전형으로 숙명여대를 들어가서 피아노를 전공을 했고요. 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거기서 피아노 교습과 관련된 박사 학위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도에 그때 미래한국당에 이제 인재영입으로 들어왔는데 예. 그때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그때 즈음을 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선천성 장애인들 가지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장애가 있어서 의지가 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 이후에 바로 이제 김예지 의원이 이제 영입이 됐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그때 영입식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의지는 이 선천성, 후천성 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의지가 다른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결코 의지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아주 그때 당차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의정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고 예.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입법 활동 등등을 아주 성과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예지 의원이 아마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제 저 장면인데요. 일단 이 의사당 안에 이 안내견을 함께 가지고 들어간 거 저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동행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점자를 이용을 해서 이 어떤 질문서를 다 외웠다고 그래요. 예. 열심히 외우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과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했는데 당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저 장면을 보시고 아, 이런 게 국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본인이 장애인, 약자 등등을 위해서 정말 많은 어떤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비대위원회에 들어가게 됐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처음에 이야기했던 약자, 그다음에 장애인, 서민들 이런 부분들을 위한 어떤 이 정책 개발 이런 데 아마 김예지 의원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의 면면을 좀 뜯어보면 세 가지 큰 흐름으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공격수들 중심의 운동권 청산. 두 번째, 말씀하셨던 사회적 약자. 여기 김예지 의원 말고도 장서정 위원, 보육과 교육 문제에 특화된 워킹맘. 한지아 위원, 노인과 극단 선택 문제 전문. 윤도현 위원은 자립 준비하는 청년 지원 대표, 2002년생이잖아요. 그 장혜수 최고위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때부터 결국은 그 인구 정책, 노인 정책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비대위원 임명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약자 분야에 저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느낍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공격에 특화된 분들, 아까 이야기 나왔던 민경우 소장, 김경률 회계사, 또 구자령 변호사에 먼저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김혜지 의원은 앞서 설명 잘 해주셨고요. 장서정 위원 같은 경우도 보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요즘 사실 출산율 떨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보육과 육아잖아요. 예. 이 부분을 직접 다루고 있는 워킹맘이고 한지아 교수 같은 경우는 제가 국민통합위원회 회의할 때 한번 보고 대통령님 앞에서 보고 드리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차분한 그리고 실력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WHO 등에서 의료 관련 봉사도 꾸준히 해왔고 특히나 노인 건강, 노인 복지와 극단적 선택 문제. 지금 대한민국이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해왔고 윤도현 위원 같은 경우도 단순히 최연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 그러니까 보육원에서 나온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을 돕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보듬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따뜻한 보수라는 단어를 소위 말하는 유승민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좀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진짜 약자를 보듬는 그런 뉴보수의 모습을 신경 쓰겠다라는 의지가 많이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아까 여선호 행정관께서는 비판 수위를 좀 높였던 부분이 저희도 그래픽 다시 준비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당의 유일한 그 비대위 성공 사례였다고 되는 게 바로 이제 박근혜 비대위 때 김종인, 이상돈, 뭐 이준석, 조동성, 황우여 뭐 제가 직함을 생략했습니다만 당시에 그런 뭐 계층안배, 다채로운 쓴소리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평가절하는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정치 경험 없는 건데 지금 비대위 구성이 그런 정치 경험을 보완해주는 뭐 인사는 아니고 참신한가 아니면 야당 타겟용 약간 인사만 섭외를 영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대표적인 게 김종인 뭐 교수 뭐 그다음에 이상돈 뭐 전 의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김종인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분, 그리고 이상돈 교수는 당시에 MB 대통령, 그 이명박 대통령의 큰 상징 중에 하나였던 뭐 대우나 반대해가지고 그 MB와 정책 차별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지금 윤석열 뭐 정부, 뭐 윤석열 그 대통령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뭔가를 상징하는 그런 분들은 영입에 이제 실패한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계속 이제 그 자기 반성 없고 무조건 민주당과 잘 싸우는 분들로만 구성을 했을 때 그게 과연 보수 뭐 지지층한테는 충분히 어필이 되겠지만 예. 총선 앞두고 뭐 30% 중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과연 어필이 될까? 또 제2의 뭐 김기현 지도부의 반복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